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 Q&A 시간 또 한 달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월 달 했던 Q&A 질문부터 있는 거 보니까 저희가 좀 자주 못한 것 같긴 한데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루님이 주셨는데 비미국보다 미국이 좋다는 전망을 제가 했었죠. 근데 현재까지 따라잡기 힘들어 보인다. 전망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래서 아침에 데이터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비미국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한국이라서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는 제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 개방과 일시 휴전이 된 다음 날 찍고 있는데 5,800 정도 됩니다. 작년 말 주가가 4,200 정도였기 때문에 30% 이상 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은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서 그런데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비미국 전체가 미국보다 많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1%대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비미국의 증시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유럽하고 일본, 뭐 크게 보면 중국인데 제가 보니까 일본은 미국보다 조금 좋고요. 유럽은 미국보다 오히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있어서 미국보다 비미국이 좋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건 제가 틀린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물론 또 휴전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는 또 다시 호르무즈를 막았느니 별의별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번 휴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는 제가 저저번 시간인가 이 오일 관련돼서 뒤에 질문도 있던데 얘기한 것처럼 일단 위기의 정점은 지났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자들이 이거를 물론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지만 약세장으로 끌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캐비너시의 연준 유동성, 그 전에 중간선거, 빅텍의 투자 이게 결국 실제로 어닝에 도움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 미국 주식이 다른 지역보다 수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면 워시의 청문회나 뭐 워시의 어느 정도의 코멘트 그리고 4월 말에 있을 빅테크의 실적에 따른 AI 투자 그거에 따른 ROIC나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중순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의 면담까지가 단기 모멘텀을 완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는 11월의 중간선거 전까지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V10 베어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직을 했다고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1년 차가 되시고 퇴직연금 가입하는데 해주신다고 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도 중국이 석탄 발전소를 만들고 있는데 드라이버크 쪽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포인트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크는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를 많이 지으면 드라이버크가 좋을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논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오랜 기간 이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드라이버크가 결국은 이제 BDI랑 연결이 되는 거고 이 BDI는 결국 가장 뭐랑 밀접하냐면 결국은 경제고요. 결국은 무역량이고 결국은 세계화입니다. 지금까지 드라이버크 가격이 옛날 고점보다 밑에 있거나 올라도 일시적으로 올랐던 이유는 결국은 세계화가 조금씩은 축소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어느 정도 부딪히고 특히 옛날처럼 중국이 세계화를 통해서 계속 무작정 수출하는 거를 미국이 관세나 여러 가지로 막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결국은 드라이버크나 무역량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GDP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버크라는 부분이 성장 산업으로 잡히지 못하고 계속 이제 사양 산업이나 성숙 산업으로 잡혔던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 무역 쪽에서 성장 산업으로 봤던 거는 결국 에너지 쪽이었던 거죠. 뭐 LNG가 됐던 원유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이버크를 사신다라는 마음을 굳히셨다면 이 중국하고 인도의 석탄 발전소 뭐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연구하시고 거기에 생각을 해보셨을 때 다시 옛날처럼 미국하고 중국이 좀 더 사이가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미국은 그거를 사서 써주는 약간 금융과 제조가 분리되면서 1, 2등이 나눠 가지는 시장이 다시 올 거다라고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라이버크 부분은 구조적인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같은 분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예윤송님이라고 실명을 적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첫 번째는 엄청나게 비싼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2003년생이시라고 나이도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젊으신 분이라서 주식을 투자하신다는 게 전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금 운용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2004년, 5년 처음에 증권사에 왔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싼 주식을 절대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싼 주식을 뭐 옛날에 뭐 워렌 버핏이 아니라 그 전에 워렌 버핏의 스승의 얘기를 뭐 따르든지 벤자민 그레엄이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2010년부터 회사에 가서 애널리스트를 조금 더 하면서 느끼게 된 건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 해서 밸류에이션도 중요하다로 바뀌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싼 주식을 사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그러니까 비싼 주식은,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테슬라 처음에 주식 살 때도 PER 그때도 몇백 배고 적자였다. 근데 그때 산 사람은 뭐 100배 주식을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발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10불 15불 할 때 뭐 PE가 없었거든요. 적자였으니까. 근데 이런 기업 잘 발굴하면 이익이 날 때 엄청나게 오른다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공 사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많은 적자 기업은 그냥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 아니면 아주 싸지 않더라도 이익이 지금 잘 나거나 앞으로 잘 날 주식을 고르는 게 사실은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다고 저는 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계속 AI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예윤송님은 참 젊으신 분이고, 제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똑똑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가 적자였던 테슬라나 적자였던 팔란티어나 뭐 예를 들어 옛날에 아마존도 적자였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내가 발굴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 목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좋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목표를 발굴할 때는 좀 엄격해지셔야 돼요. 흑자 기업이나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은 적당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거 사는 부담이 되지 않잖아요. 물려도 괜찮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내가 연구를 해서 샀더라도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주식이 빠지면 한 번에 뭐 반토막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싼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을 성장 때문에 사시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결국 손절이 되겠죠. 손절을 잘 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풀 레버리지를 하실 거냐.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2003년생이시니까 24살이시고 초년생이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생이실 수 있는 나이인데 꽤 큰 금액을 지금 운용하고 있다라고 하세요. 제가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과 같은 또는 뭐 변동성이 작은 자산을 할 때는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데 주식이나 그거보다 더 나가서 뭐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자산을 레버리지를 쓰는 건 웬만하면 지양하는 게 좋다. 전문가가 아니면.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가 2022년에 거의 반토막 더 났을 거예요. 그렇다가 챗GPT가 나오면서 거기서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2021년에 주가 고점에서 AI라는 게 들어올 줄 알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기서 몇 배가 날 줄 알고 엔비디아를 샀다고 치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 돈으로 했으면 반토막이 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는 반토막이 나도 돈을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레버리지를 많이 썼고 그 돈을 빌린 만기가 하필이면 엔비디아가 반토막 났을 때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그리고 어떤 사정인지 몰라.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게 터졌을 때는 대출 만기도 진짜 잘 안 됐거든요. 그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출 만기도 안 되고, 그러면 정말 반토막 난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됩니다. 내가 맞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가지고 주식 레버리지를 쓰는 건 저는 진짜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레버리지를 써서 성공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는 거의 전문가고 리스크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뭐 증거금 관리를 잘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일반인들이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출의 만기가 긴 상품.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반토막이 났는데 대출 만기가 길면 제가 이자만 내고 있으면 은행이 저한테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이자율의 변화가 크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변동금리가 너무 심하면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의 만기를 가지고 있고 이자율의 변동이 작은 대출을 내가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요정도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미국 빅테크가 헤일로 트레이드에 동의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 거로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달인가 한번 설비 투자 관련된 내용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 거는 젠순왕이 항상 얘기하는 토큰 경제를 결국 믿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무어의 법칙은 18개월에 한 번씩 저장 용량이 2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D램과 뭐 이런 거였잖아요. 황스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젠순왕은 그거보다 짧은 시간에 연산력이 2배, 3배 늘어난다라는 게 그 사람의 법칙입니다. 연산력이 늘어나서 이 연산력을 통해서 수많은 경제적인 변화가 생길 거고 그 수많은 경제적인 변화에 뒤떨어지게 되면 결국 회사가 망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 토큰 경제에 어떻게든지 편입이 되기 위해서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조금 더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연산력이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나 우리는 AI라고 하면 자꾸 챗GPT랑 제미나이만 생각하지만 기업들한테 토큰을 팔아서 API를 팔아서 뭔가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내부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사실은 AI의 진행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결국 젠슨 왕이 말하는 이 토큰 경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꼬무리님께서 주셨는데요. 질문이 좀 길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커질 거다라는 게 꼬무리님의 주장이었고 반드시 지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 일단 저희 회사의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저보다 몇백 배나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최근의 슬로건이 글로벌 넘버원 RWA 허브이기도 하고 이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갖고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 원장, 뭐 검증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RWA가 됐든 뭐 어떤 식의 거래가 됐든 간에 블록체인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 RWA가 그냥 나눠져 있는 주식이랑 뭐가 다른 거냐. 또는 뭐 RWA에 얹어진 부동산이 부동산 펀드랑 뭐가 다른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거래를 24시간 해주게 한다는데 꼭 24시간 할 필요가 있는 뭐 여러 가지 논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큰 금융기관들이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금융상품이나 실물자산을 얹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용성은 저는 많이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의 효용성은 검증이 됐는데 여기에서 파생하는 보상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효용성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저도 되게 고민이고 어떤 분들은 블록체인의 효용성하고 그거에 따른 보상인 비트코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을 나눠봐야 된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낮에 미국 주식 거래하죠.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 여러 가지로 분산되고 편안한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RWA가 됐을 때 효용성을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인지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블록체인과 RWA가 나타나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예를 들어 뭐 블록체인 중에서도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쓰니까 체인을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뭔가 저쪽 업계에 가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 업계가 커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논리적으로, 학습적으로, 학술적으로 말하면 제 말이 틀린 건데
제가 주식시장에 그래도 23년째 있는데 사람은 결국 인센티브에 움직입니다. 어떤 데 갔을 때 돈을 벌 수 있어야 그 일을 하거든요. 블록체인 업계, RWA 업계, 뭐 디지털 자산 업계에 가서 그거에서 파생되는 암호화폐가 올라서 돈을 벌 수 있어야지만 이게 커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우리 꼬무리님이 이 블록체인과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뷰를 갖고 계시면 그거에서 통용되거나 그거에서 파생되는 메이저 암호화폐들의 가격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만약에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을 거다. 이미 우리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비트코인 가격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디오스10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업종 담당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5년에 그 당시 건설업종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당시 제가 있던 도이치뱅크의 홍콩에 있던 헤드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건설업종은 그만 커버하고 바이오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되게 플렉서블 하더라고요. 뭐 상관없대요. 할 수 있다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완전 생판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는 기계과를 나오긴 했지만 바이오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전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제가 감히 뭐 일론 머스크랑 저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일론 머스크 타입에 더 가까운데 일론 머스크의 그 평전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걸 누가 많이 아나. 일론 머스크는 책부터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처음에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지니어, 수석 엔지니어를 너무 뽑고 싶은데 당시에 스페이스X는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엔지니어는 안 온다고 그랬고 오겠다는 사람은 그 수준보다 낮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직접 해서 Chief Rocket Engineer가 됐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이 바이오를 할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요. 맨 처음에 면역학, 그다음에 임상시험학, 그다음에 미국의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법률책, 뭐 이런 책들 한 대여섯 권 사서 그걸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책을 먼저 읽고 책을 딱 읽고 나서 정리를 뭐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A4 용지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여기에 깨알같이 처음에 뭐 책을 10페이지로 정리하고 이거 쭉 줄여서 마지막에 한두 페이지로 정리한 다음에 그걸 계속 여러 번 읽어보면서 개념을 잡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결국 마지막이 되면 제가 읽은 책 몇 권이 한 10장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쭉 읽어본 걸로 개념을 잡고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찾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제미나이나 GPT가 있었으면 그 시간이 훨씬 줄었을 텐데 그때는 구글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글링을 통해서 서류나 자료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계속 저장을 시켜놓고 읽고 혹시 데이터 정리할 수 있으면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과정을 또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 또는 뭐 그때 가서 혹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이런 식으로 업종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떤 업종을 공부하시든 간에 저는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지만 어떤 특정 섹터를 공부하실 때는 그것과 관련된 책부터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를 옮겨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으로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업종 공부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Q&A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존니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존니님은 켄 피셔의 저서 내용 많이 참고하고 실천한다고 하시고 전 이건 좋다고 보는 게 뭐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러나 이분의 글을 저도 이렇게 가끔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긍정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몇십 년 하셨죠. 아버지까지 합치면 한 100년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웬만한 일이 터지더라도 과거에 딱 갖고 와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고 예를 들어 러우 전쟁이든 뭐든 간에 사람들이 이건 과거랑 다르다고 말할 때 이분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이번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존 템플턴 경이 했던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영어 단어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가 뭐냐? This time it's different.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비싼 문구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분도 비슷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켄 피셔도 물론 이분 말을 막 맹종하면 안 되는데 전문가 중에 들어볼 만한 전문가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의 과거를 보니까 주식이 표준 편차도 낮고 수익률도 좋았으니
40대 이하의 장기 투자자라면 미국 주식을 100%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향후 20년을 물어보셨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이나 특히 내가 살아야 될 집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재산을 분리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7대 3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30이라는 현금은 내가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땐 현금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 이번에 6,300까지 빠졌을 때는 이 현금을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저는 미국 주식의 비중이 많이 높아도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존니님께서 뭐 미국에서 생활하신다든지 또는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뭐 혹시 자제분 유학을 가거나 하셔가지고 달러의 활용이 많아야 되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분이라면 한국 주식도 어느 정도는 퍼센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나의 향후에 돈을 얼마나 쓸지 달러가 얼마 필요하고 원화가 얼마 필요한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금융자산에서 이 주식을 하는 부분은 미국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한국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 더 좋고요. 특히나 채권 같은 경우는 알채권을 하지 않고 ETF를 하게 되면 자산 배분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게 이 ETF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매일매일 듀레이션이 경신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나오는 이자로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원금을 완벽히 찾고 싶은 이런 종류의 분들이 알채권을 하는 거고 젊은 분들은 저는 충분히 주식으로도 예를 들어 좀 찝찝하면 아까 현금 비중으로 넘기던지 거기에 배당주를 사던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여기서 Q&A 1화를 끊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